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는 신세 사례 김선영입니다. 제 직업은 공립도서관 사서입니다. 20년 가까이 조용하고 이성적인 공간인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응대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에게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평범하고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저희 집의 평화는 늘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그리고 끝없는 금전적 요구라는 폭풍우 앞에서 위태로웠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 가장 깊고 해결 불가능했던 갈등은 부엌의 주도권이나 육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에 관한 문제였고 이 금전적 문제 앞에서 제 남편은 늘 어머니의 무책임한 방패막이이자 저에게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방관자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 당신 명의로 된 집 한 채를 가져본 적이 없으셨고 늘 크고 작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남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당시 가진 돈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결혼 자금의 절반인 5천만 원을 어머니께 먼저 빌려드려야 한다고 저에게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저에게 그 결정을 거에 강요하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어머니가 지금 급한 사업 자금이 필요하시대. 결혼식은 소박하게 하고 목돈은 어머니께 먼저 빌려드리자. 내가 장남인데 어머니 사업에 힘을 실어드려야지. 어머니는 곧 성공하실 분이야. 성공하면 바로 갚아주실 테니 걱정하지 마. 저는 남편의 성품을 믿었고 시어머니가 언젠가 갚으실 거라고 생각하며 순진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돈이 없어서 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그 5천만 원은 시어머니의 연이은 사업 실패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돈에 대한 언급은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 후 10년 동안 맞벌이를 하며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아 용인의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을 때 시어머니는 또다시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억울하고 힘든 목소리로 하소연하던 그 장면이 아직도 제 눈앞에 생생합니다. 남편은 통화를 하는 내내 얼굴이 창백해졌고 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도연아, 이번에 이모님 보증을 잘못 써서 큰 빚을 졌다. 사채까지 끌어써서 당장 이번 달 이자를 갚지 못하면 집이고 뭐고 다 넘어갈 판이야. 내가 장남인데 나를 좀 살려줘야 하지 않겠니?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도 알지 않니? 남편은 어머니의 그 호소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저희가 어렵게 모아놓은 딸의 유학 자금까지 포함된 전 재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시어머니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제가 그때 남편에게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도연 씨, 당신은 지금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우리 집의 전 재산을 어머니 빚 갚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 돈은 우리 딸이 몇 년 뒤에 유학 갈 때 쓰기로 약속한 돈이잖아요. 지난번 결혼 자금 5천만 원도 다 날렸잖아요. 이번에도 또 그럴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남편은 늘 그랬듯이 어머니의 금전 문제 앞에서는 저에게 매우 공격적이고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선영 씨, 당신은 정말 인정머리가 없어. 어머니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몇 년 뒤에 갈 딸 유학 자금이 중요해. 내가 장남인데 어머니를 파산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어머니가 마음이 편해야 우리도 편해지는 거야. 당신은 나한테 효도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거야. 남편은 이 문제를 돈의 문제가 아닌 효도와 도리의 문제로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머니의 금전적 위기가 곧 자신의 존재 이유였고 저의 경제적 주장은 곧 패륜적인 행위로 치부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 저의 희생을 강요했고 저는 그 순간 남편과의 감정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자신이 나쁜 아들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죄책감의 포로였으니까요. 저는 결국 남편의 주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희의 적금을 깨서 시어머니의 빚을 갚아드렸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후 그 돈에 대해 단 한 번도 갚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후 몇 년 동안 남은 돈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고 저는 남편에 대한 깊은 불신감과 배신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혼까지 생각했지만 고등학생인 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다가도 남편의 무책임함과 시어머니의 끝없는 금전 요구를 떠올리며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것이 저의 중년의 삶을 짓누르는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희의 적금을 깨서 시어머니의 빚을 갚아드린 후 저희 집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급박하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남편은 어머니의 위기를 구했다는 장남으로서의 죄책감을 해소하여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평화가 가장 깊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다가도 남편의 무책임함과 시어머니의 끝없는 금전 요구를 떠올리며 분노와 배신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 일은 이미 끝난 일이다. 이제 잊고 살자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부가 10년 동안 맞벌이를 하며 아꼈던 저의 땀과 노력의 상징이었고 가장 소중한 딸의 미래와 꿈을 위해 준비했던 유학 자금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효도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제 동의 없이 희생시켰고 저는 그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볼 때마다 그가 언제든지 저희 가정의 안정과 저의 노력을 자신의 어머니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는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저는 남편을 그저 딸의 아버지이자 이 집의 경제적인 기둥으로서의 기능적인 존재로만 인식하려 노력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관계는 부부라기보다는 경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차가운 계약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저는 이 감정적인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밤을 고민했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이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볼 때마다 제 분노 때문에 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딸은 엄마가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아빠가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딸의 안정적인 세상을 제 고통 때문에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제가 평생 익숙했던 이성과 계획의 영역으로 이 갈등을 끌어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도서관 사서로서 수많은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며 통제 불가능한 정보를 통제 가능한 지식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쌓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능력을 저의 삶의 위기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50대에 접어들면서 저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선영 씨의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김도연 씨와 시어머니 간의 채무 관계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제 자산을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 모르게 제가 모은 비상금과 매달 받는 월급을 남편이 모르는 별도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어머니의 금전 문제로 저희 집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자신과 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유일하고 이성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미 남편이 저의 동의 없이 재산을 유출시킨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행위는 정당한 방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착한 아내가 되기보다는 제 가정을 지키는 냉철한 관리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를 건드리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전 관계의 투명화였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시어머니께 나간 모든 금액, 즉 결혼 자금, 용인 아파트 전세금의 일부,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갚아들인 사채이자까지 모든 금액을 증거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하듯이 저는 이 가족의 금전적 부정의를 숫자로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을 객관적으로 마주하자 남편이 효도라고 포장했던 그 행위들이 사실은
저희 가정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침해였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숫자는 감정을 싣지 않았기에 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남편에게 더 이상 감정이 아닌 논리와 법적 책임을 요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가장 차분한 저녁 식사 시간을 택했습니다. 남편은 밥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딸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아주 담담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 제가 오늘부터 우리 집의 모든 가계부를 다시 정리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어머니 빚 갚는데 너무 큰 돈이 나갔잖아요.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감정적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머니께 갚아드린 돈, 즉 저희가 대신 갚아드린 빚에 대해 금액을 확정하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남편은 제 말에 신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신이 감히 이 문제를 공식화하려 한다는 분노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선영 씨, 그걸 왜 새삼스럽게 정리해? 어머니 빚 갚아드린 걸 가지고 유세 떨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지 꼬치꼬치 따지고 싶다는 거야. 어머니 일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남편은 여전히 이 문제를 자신의 효도 영역으로만 가두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감정적인 대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더욱 사무적인 말투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서류철, 즉 지난 10년간 시어머니께 나간 돈의 목록과 증거자료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그 서류철 안에는 계좌 이체 내역, 적금 해지 증명서, 그리고 남편이 어머니께 보냈던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유세가 아니에요. 도연 씨, 이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재정 투명화 작업이에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지난 10년간 어머니께 나갔지만 돌려받지 못한 돈, 즉 저희 가정이 어머니를 대신해 지출한 금액은 총 2억 3천만 원이에요. 신혼 때 드린 5천만 원, 저희 아파트 전세금의 일부가 된 5천만 원, 그리고 최근에 갚아드린 사채이자 및 원금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우리 딸의 미래를 위한 명백한 채권입니다. 남편은 그 구체적인 금액과 증거자료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그는 그 돈이 얼마나 큰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지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 놓았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당신 몰래 비자금을 만들었어. 내가 술을 마시고 도박을 했어. 전부 어머니를 위해 쓴 돈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었고 분노를 넘어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감정적인 폭발을 조용히 지켜본 후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재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피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제안할게요. 어머니가 이 금액을 현금으로 갚아주실 수 없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2억 3천만 원에 대한 담보로 어머니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서울 예곽의 오래된 아파트 명의를 저희 부부에게 이전받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제 말에 숨을 들이마시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미쳤어. 어머니 집 명의를 달라고. 어머니는 그 집 이전 재산인데 어머니를 길거리에 내쫓겠다는 거야. 당신 정말 독하다. 어떻게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지만 차분한 어조로 제 논리를 펼쳤습니다. 도연 씨, 독한 건 제가 아니라 당신과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평생 저희 돈으로 사시면서도 단 한 번도 언제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고 당신은 당신의 효도를 위해 우리 딸의 유학 자금까지 무책임하게 날렸어요. 저는 이혼을 피하기 위해 우리 가정이 더 이상 어머니의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집의 명의를 저희에게 이전해 주시면 저희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서 평생 사시도록 해드릴 거예요.
사용권은 어머니께 드리고 소유권만 저희가 가져오는 거지요. 이 집의 명의를 저희가 갖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빚을 정리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식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선택지를 제시하며 남편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방식이 싫으면 지금 당장 2억 3천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주시도록 어머니께 말씀하세요. 아니면 이 서류를 들고 제가 법원에 가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당신과 이혼하는 수밖에 없어요.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대신 이성적이고 법적인 논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은 이 상황에 대해 분노했지만 제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결국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남편을 통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저에게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호소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지 어미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가 내 시어머니인데 나를 그렇게 못 믿니? 그 집이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 같은 건데 그걸 뺏겠다는 거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또다시 죄책감과 도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연결된 시어머니께 아주 단호하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 돈 덕분에 사채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평생 편안한 거처를 보장해 드리는 대신 저희가 잃은 돈의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어머니도 살고 저희 가정도 지키는 길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제안을 거부하시면 저희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채무 관계가 모두 공개될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단호하고 사무적인 태도, 그리고 법적인 절차와 채무 관계 공개라는 말에 더 이상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당신의 분노와 억울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가 압류되거나 채무 관계가 공개되어 사회적 체면을 잃는 것이 더 큰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인 남편을 통해 저에게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법무사와 함께 일정을 잡았고 시어머니가 거주하시던 그 서울 예곽 아파트의 명의를 저희 남편과 제 이름으로 공동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등기소에 오시는 내내 저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한숨을 쉬며 내가 결국 이 집을 뺏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어떤 감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저의 재산과 가정을 지키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다시 한번 약속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명의 이전은 지난 10년간의 빚을 정리하는 것이며 저희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이 집에서 계속 편안하게 사시도록 할 것입니다. 집을 비우실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저의 이성적인 태도 앞에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반발할 여지를 찾지 못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이명의 이전을 겪으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절차를 진행하는 내내 저에게 화를 내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냉랭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일 이후 남편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집 명의를 저희가 확보하고 난 후 어머니에게서 금전적인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로소 안정을 찾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단순히 잔소리하는 아내가 아니라 가정의 재정적 위기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방어해낸 유일한 사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퇴근 후 저에게 먼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 씨, 당신이 옳았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어머니의 불안함을 내가 감정적으로만 막으려 했지. 이렇게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생각은 못했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지켜졌어. 미안해. 남편은 그동안 자신의 효도 때문에 저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과를 듣는 순간 10년 동안 쌓여왔던 분노와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사과는 저에게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보상해 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저희 부부가 다시 신뢰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재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이 통쾌하고 사이다 같은 결말을 얻기까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금전적, 심리적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40대부터 80대까지의 여성분들도 가족 갈등 앞에서 감정에만 호소하지 말고 이성적인 판단과 법적 논리를 활용하여 자신의 자산과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지만 제 삶과 재산을 지킨 주체적인 아내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시어머니의 빚 문제로 인한 폭풍우가 사라졌고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 간의 갈등에서 희생과 도리라는 감정적인 단어만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오직 숫자와 법적 책임이라는 이성적인 언어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제 힘으로 저희 가정을 지켜냈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현명한 중년의 여성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는 신세 사례 김선영입니다. 제 직업은 공립도서관 사서입니다.